한 5분 정도만 짧게 받겠습니다. 손 들어주시고요. 네. 아무거나 좋습니다. 질문은 10여 초 정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고양시에서 30년째 새아이를 키운 주부이자 또 먹거리 활동가이기도 한 우미란입니다. 네. 네, 제가 지금 민경선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먹거리 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양시는 2021년에 푸드플랜을 발표하고 이후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로컬푸드 친환경 지향성 확대,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개혁 등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하지만 실제 시민들은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에는 18개의 로컬푸드 매장이 전국에서 실적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로컬푸드 매장에 가면 친환경 농산물을 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108만 고양 시민들의 먹거리 보장이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예, 지금 그리고 또한 우리 삶에서 정말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기후위기, 거기를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친환경 농업과 도시농업 육성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민경선님은 여기에 대한 정책이나 어떤 의견들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중요한 이슈죠. 네.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짤막짤막하게. 네네, 제가 뭐 정책을 공약했다고 하면 선거법 위반이니까 제가 생각하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시민들의 의식 개선도 중요합니다. 이쁜 거, 모양새가 좋은 거 하면 친환경 농산물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인식 개선, 변화가 필요한 것이고, 특히 로컬 푸드 관련해서는 고양시가 제일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위농협에서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경기도 우회 할 때 농정위에 위원도 해서 많이 했고, 그 다음에 화정에 로컬 푸드를 만드는 데 역할도 했었는데요. 저는 이 먹거리 산업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도 해야 되고, 문화 컨텐츠나 이런 것도 연결돼야 합니다. 단일한 예를 들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컨텐츠 중심으로 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좋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양시에 또 유수의 대학이 있습니다. 농협대학교가 있습니다. 농협대가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농협중앙회 회장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서 왜 사회 환원을 안 하냐? 사회 환원하는 방법 중에 농협대에 좀 투자를 해서 농생명공학 관련이나 여러 가지 먹거리 관련된 것을 농협대 주도하고 관이 거기에 결합하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과 여러 가지가 결합된다고 하면 고양시에 맞는 먹거리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환경위기에 대처할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한두 가지만. 네, 환경은 실질적으로 실천에서 오는 것이고, 또 단체장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방향성, 다만 단계, 그런데 보통 예산 문제를 들면서 예를 들면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라고 목표를 지으면 매년 단계 추진해야 되는데, 계속 안 하다가 마지막에 도전하는 것처럼 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무계획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단계 계획을 해서 친환경, 지속가능한 환경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선 대표님 출판 기념일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저는 고양시 사회연대경제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현실이라고 합니다. 고양시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고양시 돌봄 정책에 대해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예, 초고령 사회 돌봄 정책 네, 어떻게 할 돌봄. 것인가. 네. 고맙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돌봄. 실제 돌봄은 사회에 맡겨서는 안 되고 관이 주도하고 예를 들면 협업관계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 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저는 고양시가 고령화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고령화에 대해서
청년들이 돌아오는 도시로 만들어야 인구의 선순환 구조로 돼야지 일시적으로 돌봄을 해서 결국은 자초돼서는 안 된다고 하고 결국은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지속 가능하게도 돌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는 단계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일방적인 관이 주도가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민간의 전문가들의 의견과 함께 결합하면서 또 예산과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민하면서 단계 가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예, 선배님. 네, 질문이 많네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 시민 기훈철입니다. 민경선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분당과 일산은 일기 신도시로 시작을 같이 했으나 지금 현재는 자산 가치가 분당에 비해서 일산은 3분의 1도 안 되는 그야말로 처참한 상황이죠. 가장 큰 책임은 이 지역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족시설 부족으로 베드타운을 면치 못하는 한 일산 자산 가치는 나락에 떨어질 것입니다. 기업 유치에 대한 좋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시장이 되시면 고양 창릉 지구 분양에 고양시 거주 주민의 가점을 높여서 고양 시민이 분양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과 의견 주셨는데요. 네. 네, 미래 모빌리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판교에 있는 기업을 네이버를 가져오겠다, 이것은 헛공약인 거고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입지를 제공해도 거기에 정주하고 있는 예를 들면 직원을 비롯해서 모든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오지 못합니다. 다만 고양시에 맞는, 고양시에 최적화할 수 있는 미래 관련된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쉽지 않느냐 생각하고, 특히 우리가 주민들을 만나보면 대부분이 판교하고 비교하는데 지금 저는 판교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 판교는 시작부터 자족이 담보돼서 들어간 거고 우리는 설계부터가 처음부터 정치인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원래 설계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놓을 것이냐? 이제는 저는 고양시가 골든타임이다. 제대로 설계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판교 같은 경우는 300대 상장 기업이 다 있는데 고양에는 3개인가 4개밖에 없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 비교 대상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세수가 들어와야 발전할 수 있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고, 그렇다고 해서 어려우니까 멈춰야 되냐? 그게 아니라 새로운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없다. 악순환 구조가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양시의 모든 정치인들의 지도자들이 새로운 도전에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인 4분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시니까 시장하고 손발이 맞아야 된다는 것은 절체절명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자가 아니라 고양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렸고 우리 젊은 청년이 아까부터 손들어서 예, 아까 말씀해주신 청년이 선순환에서 다시 와야 된다는 도시가 돼야 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고양시에 살고 있는 청년과 다시 돌아와야 하는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짧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아빠의 마음으로 네네. 또 선배의 마음으로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뭐 기성세대로서 저도 어느 순간 55세가 됐습니다. 그래. 근데 미안하죠. 죄송하고. 왜냐하면 고양시에서 학교를 다니고 키웠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결국은 타지에 가서 살고 있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또 있는 청년들도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 고양시에서도 버겁게 지금 지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청년 정책과 관련돼서는 과감한 투자와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희망을 주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대안을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부분들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청년들한테 미안하고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선배님들이 어른들이 잘해야 될 것 같고 일꾼들이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5번째 우리 시민이시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고양시에서 장애인 복지 쪽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최근 몇 년 새에 저희 장애인분들은 더 교통의 불편함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양시가 살기 좋은 도시라기보다는 살지 못할 도시가 점점 되고 있는데, 저희 장애인분들을 위한 교통정책을 고민하신 게 어떤 게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 특히 지금 사실 교통공사에 계실 때 저희 고민을 해결해 주셨던 큰 점이 있었거든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저희 발달장애인분들이 보호자가 없이는 콜택시 탑승을 절대 하지 못하는데, 경기교통공사 이제 사장님 시절에 저희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의견을 들어주셔서 발달장애인도 보호자가 없이 단독 탑승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큰 기대를 갖고 질문을 드려봅니다. 취약계층들을 위한 정책을 고맙습니다. 네, 네. 장애인분들에 대한 교통은 제가 말씀하신 경기교통공사 장애인 콜택시 통합 배차를 하면서 제가 한 1년 가까이 제가 머리 엄청 빠졌습니다. 그때 늙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시스템을 교통 같은 경우는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면 그걸 습득하고 예를 들면 몸에 안착하는데, 또 예를 들면 이해하는데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서는 관내에만 이동하고, 예를 들면 광역 이동이 안 됐는데 광역 이동을 하기 위해서 통폐합하면서 시스템을 바꾸다 보니까, 시스템을 왜 바꿨냐, 잘 다니는 차를 왜 했냐라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다 이직하겠다고. 왜냐하면 한 번 전화하면 1시간 동안 욕을 먹는 겁니다. 전화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게 6개월 되고 지금은 박수 받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이런 어려운 것을, 왜냐하면 20년 가까이 30년 가까이 각자 운영하는 방식을 통폐합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새로운 것을, 똑버스는 사실은 새로운 걸 도입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해시키면 되고 방법을 설득하면 되는데, 장애인 콜택시는 이미 20년 가까이, 25년 가까이 운영, 30년 가까이 운영하는 각자 시군을 통합하는 것은 기존 방식의 저항도 있고 그 운영 관리하던 시에서의 저항도 있고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런 부분 통합이 어렵지만 해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장애인과 관련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왜 장애인만 위하지? 근데 실제 우리가 장철현인가요? 예를 들면 철도에 관련해서 데모하시는 분들 있으면 여러분들 TV에 나오면 짜증낼 건데요. 그분들한테 고마워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장애인분들이 지하철을 타거나 이런 부분이 많지 않지만 어르신들, 노약자들, 우리 아이들이 정말 편하게 지하철을 탈 수 있도록 바꿔진 겁니다. 그래서 장애에 대한 정책은 일반인들, 우리 비장애인들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인식 개선을 통해서 투자도 해야 되고, 다만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서는 장애인 콜택시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24시간 운영합니다. 그러면 장애인 콜택시가 24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운전자를 더 뽑으면 차가 쉬는 것을 막고 그 차가 원활하게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를 예를 들면 대당 2명 룰로 바꿔야 되는, 지금 한 1.4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늘리면 장애인분들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고, 특히 그 외에 노약자나 이런 분은 임차 택시나 바우처 택시를 도에서 권장하고 있고 각 시군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 도입하면 어느 정도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이고 100분이 됐습니다. 위대한 고양 시민들의 민도 높은, 수준 높은 질문까지 잘 받아주셔서 고맙고요.